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리호는 마하 20을 돌파했고 6,000도를 버텼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재진입 실험 데이터를 본 백악관 핵전략가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잖아. 그런 나라가 ICBM급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이 인정했습니다. 5년은 앞섰다고. 중국도 인정했습니다. 예상 밖이라고. 32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나라.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경악한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0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가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0분 안에 수천만 명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 30분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이 행성의 질서를 정합니다. 저는 그 30분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 2022년 늦가을,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전략 타격과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선임 조정관이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랜드 연구소와 펜타곤을 거쳐 이 자리에 앉았어요. 30년 경력의 핵전략 전문가.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러시아의 신형 ICBM 배치 현황,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결과, 북한의 SLBM 발사 징후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핵을 가진 자들의 셈법, 그 바깥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NSC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 서부의 ICBM 사일로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 중국 내륙의 DF 미사일 배치 현황이 그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북한 영변과 동창리 일대는 노란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도 같은 판이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드 웨버 부보좌관이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사르마트 미사일의 최신 시험 발사 분석이었습니다. 사르마트의 사거리는 18,000km, 다탄두 10개 이상 탑재 가능. 기존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큰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는 늘 위협적이었고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안건은 중국이었어요. DF-27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경계를 넘나들며 비행합니다. 화면에 궤적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게임 체인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였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근본 가정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북한 순서가 되자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어요. 북한의 화성 시리즈는 위협적이지만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규모가 달랐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였죠. 저는 시계를 힐끔 봤어요. 브리핑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첼 모건이 손을 들었어요.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수석 분석관인 그녀는 평소에도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항상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다녔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참고 사항으로 추가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별도 자료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한국 우주력 발전 현황 요약본.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지금 러시아랑 중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 화면이 전환됐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붉은 위협 표시 대신 한반도 남쪽에 작은 파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리호, KPS, 차세대 중형 위성. 세 단어가 한 장표에 묶여 있었어요. 누리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레이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발사에 2번 성공했고 앞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KPS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고요. GPS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항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펜을 돌리며 들었어요.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동맹국이 우주 역량을 키우는 건 환영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한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사드가 배치돼 있고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갖추면 우리 동맹 네트워크가 한층 두터워지는 셈이었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자체 발사체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건 ICBM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수천 도의 열을 견디는 기술. 그걸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첼, 그건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는 가벼운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ICBM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핵탄두도 없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해본 적 없는 나라예요. 데이비드 웨버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은 NPT 회원국이고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잖아요. 설령 발사체가 있어도 거기에 뭘 실을 수 있겠어요?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어요. 한국 좋은 발사체, 동맹 강화에 기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상황실에 잠시 더 남았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위협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붉은 점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반도 남쪽의 작은 파란 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터치 스크린을 조작해 한국 표시를 지도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방어선 일부. 그렇게 태그를 달아뒀어요. 레이첼 모건이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콜린스 조정관님, 잠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죠? 제 보고서 말인데요. 한국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기술적 함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뒀어요.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시간 나면 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보고서를 읽을 생각은 없었어요. 중국의 새로운 극초음속 시험 데이터가 더 급했거든요. 러시아의 핵 독트린 변경 징후도 분석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따위는 그 목록에서 한참 아래였어요. 복도에서 데이비드 웨버와 마주쳤습니다. 제임스,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 좋아. 우리는 NSC 건물 내 작은 휴게실로 향했어요. 커피 머신에서 아메리카노를 뽑으며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아까 한국 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은 소식이지. 동맹이 역량을 키우는 건 나쁠 게 없어. 그치. 근데 레이첼이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 데이비드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재진입 기술. 한국이. 웃기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한국이 ICBM을 만든다. 그건 너무 먼 얘기야. 핵도 없는 나라가 뭘 어쩌겠어. 맞아. 한국은 그냥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잖아. 데이비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핵 테이블에 앉을 자격? 없지.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 테이블에는 핵을 가진 5나라만 앉을 수 있어. 한국은 관객석이야. 저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좋은 관객이지. 믿을 수 있는 관객.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객이야. 그게 2022년 늦가을의 우리였어요. 며칠 뒤 NSC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동맹국 역량 평가가 안건이었어요. 일본, 호주, 한국, 나토 주요국들의 군사력과 기술 수준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분석관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데이비드 웨버가 오른쪽, 앤드류 해밀턴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 순서가 먼저였어요. 일본은 이지스함 8척을 운용 중이며 SM-3 블록 EA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발표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일본의 군사 현대화, 방위비 증액, 미일 동맹 강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호주 순서도 비슷했어요. AUKUS 협정, 해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 그리고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 중이며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자체 전력으로는. 그때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아까 레이첼이 발표했던 그거 있잖아. 누리호였나? 그거 어떻게 됐어? 마크 앤더슨. 에너지부 핵정책국 국장이었어요.
그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레이첼 모건이 대답했어요. 네, 누리호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올해 두 번째 발사에 성공했고요.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마크의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살짝 가벼워졌어요.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레이첼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재진입 기술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발사체 기술과 재진입 기술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데이비드 웨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레이첼, 잠깐. 한국이 재진입 기술을 개발한다고?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성? 데이비드가 손을 내저었어요. 한국 로켓 크기가 얼마야? 중국 창정 5호의 절반도 안 되잖아. 미국 펠컨 9이랑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고. 옆에서 다른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주 개발 후발주자예요.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아폴로 때 달에 갔을 때 한국은 뭐 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핵이 없잖아. 재진입 기술이 있으면 뭐해? 거기에 뭘 실을 건데? 앤드류 해밀턴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NPT 회원국이야. 비핵화 선언도 했고 설령 기술이 생겨도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레이첼 모건만 웃지 않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자는 거예요. 10년 후,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10년 후에도 한국은 한국이야. 우리 해구산 아래에 있는 나라.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 그게 변할 리가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말이 맞아요, 레이첼. 한국은 좋은 동맹이에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죠. 하지만 핵 테이블에 앉을 나라는 아니에요. 레이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콜린스 조정관님, 제 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저는 그걸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레이첼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의 최신 핵 독트린 분석,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결과,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동향. 저는 서랍을 열어 레이첼의 보고서를 꺼냈어요. 잠깐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기술적 함에 읽어볼까? 하지만 책상 위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당장 분석해야 할 위협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저는 레이첼의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녁 무렵 데이비드 웨버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제임스, 오늘 회의 어땠어? 뭐, 평소랑 비슷하지. 레이첼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 데이비드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재진입 기술, ICBM, 너무 나간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분석관이니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데이비드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은 핵이 없어. 둘째, 우리 허락 없이는 장거리 미사일 못 만들어. 셋째, 설령 만들어도 우리가 막아. 끝이야. 맞아. 한국은 그냥 우리 손바닥 아니야, 제임스. 뭘 하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그게 동맹이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 그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니까. 데이비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중국 보고서 회의 있잖아. 준비해야지. 그래, 먼저 가.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파란 점. 지도 가장자리에 찍힌 그 점이 왜인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야. 한국은 그냥 한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중국 보고서를 열어야 했거든요.
2022년이 저물어갈 무렵 저는 우연히 과거 문서를 접하게 됐어요. NSC 아카이브에서 1990년대 한미 기술 협력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거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폴더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 요청, 거부 결정문 1993년.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문서는 3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1993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어요. 당시 한국은 인공위성을 자체 개발했지만 그걸 쏘아 올릴 로켓이 없었습니다. 외국 발사체를 빌려야 했죠. 한국 기술자들은 자체 발사체 개발을 원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한국의 발사체 기술 보유는 지역 안보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 있음. 한국의 위성 발사는 미국이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대신 쏴줄 테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전 결정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겠죠. 냉전이 끝난 직후였고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으니까요. 한국에게 발사체 기술을 주면 어디에 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서를 읽으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 위성을 자기 손으로 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절당했죠.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꿈이 접혔을까요? 하지만 저는 금방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30년 전 일이잖아.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적어도 당시에는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성장했고 우리가 제공하는 해구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덕분에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발사체 기술이 없어도 한국은 잘 살았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됐고 동맹이 더 단단해졌다고 볼 수도 있었죠. 저는 문서를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결정이 맞았어.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니까. 며칠 후 저는 데이비드 웨버에게 그 문서 얘기를 했어요. 1993년에 한국이 발사체 기술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더라고. 나도 들은 적 있어.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지. 한국한테 그런 거 주면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 지금 생각해도 맞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 당연하지.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야. 보호받는 나라가 무기 만들겠다고 하면 막아야지. 그게 동맹 관리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그냥 우리한테 맡기면 돼. 우리가 대신 쏴주고 대신 막아주고.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지. 정확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30년 전에 결정이 옳았다고. 앞으로도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30년 동안 뭘 했을까? 거절당하고 그냥 포기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 누리호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닐 텐데 30년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의 위협들이 더 급했으니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들이 제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지도 가장자리에 파란 점이었어요. 2022년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NSC는 연례 전략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위협, 평가와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관련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오세요. 레이첼 모건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콜린스 조정관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국이야?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어요. 앉으세요. 레이첼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드린 보고서 아직 안 읽어보셨죠? 직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상했어요. 레이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한국,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해해요. 러시아랑 중국이 더 급한 거 알아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새 서류를 펼쳤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가져왔어요. 5분이면 돼요. 5분만 주세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레이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알겠어요. 5분. 레이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누리호, 아시죠? 자체 개발 우주 발사체요. 알아요. 이게 단순한 위성 발사용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레이첼이 도표를 가리켰어요. 누리호의 일단 로켓 추력은 300톤급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탄도미사일 부스터로 전용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은 미사일 지침으로 미사일 지침 폐기됐어요. 레이첼이 끊었어요. 작년에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요? 레이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한국은 GPS 없이도 정밀 유도가 가능해져요. 그건 민간용 아닌가요? 민간용이랑 군사용이 따로 있나요? 레이첼이 반문했어요. GPS도 원래 군사용이었어요. KPS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독자 항법 시스템을 갖추면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재진입 기술. 레이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이 지금 연구 중인 게 있어요. 고고도 낙하 실험, 열차폐 소재 개발, 자세 제어 알고리즘.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레이첼이 직접 말했습니다. ICBM 재진입체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첼,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왜요? 한국이 ICBM을 만든다고요? 핵도 없는 나라가? 지금은 없죠. 레이첼이 말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쌓이고 있어요. 발사체, 항법, 재진입. 이 세 가지가 모이면 ICBM의 뼈대가 완성돼요. 핵탄두는 마지막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NPT. 기술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겨요. 레이첼이 끊었어요.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기로 결정해서예요. 하지만 기술이 완성되면 그 결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레이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은 파란 점이에요.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그녀가 일어섰어요.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봐요. 우리가 준 열쇠가 유일한 열쇠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레이첼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레이첼의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피곤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도 있었고,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나중에 읽자. 한국이 뭘 하든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레이첼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봐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레이첼은 분석관이니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겠지. 직업병 같은 거야. 한국이 ICBM을 만든다. 핵무장을 한다. 말도 안 돼.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야. 그게 변할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첼의 보고서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그들이 제 시간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지도 가장자리의 파란 점이었어요. 보호해야 할 동맹, 관리해야 할 변수. 하지만 결코 위협은 아닌 존재. 그게 2022년 말의 저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경고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문은 이미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듬해 여름, 한국에서 공식 요청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의를 개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니. 디젤 잠수함 몇 척 굴리던 나라가 갑자기 원자로를 달겠다고 나선 거였죠. 이거 진짜야? 데이비드 웨버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한다고? 문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대담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디젤 잠수함이랑 핵추진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그레이엄 제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 기획을 맡은 해군 장성이었죠. 반대편에는 앤드류 해밀턴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 배치가 오늘 제 역할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재자. 그레이엄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주변 해역에서 탐지된 중국 잠수함 활동이 23% 증가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동해와 서해, 남해를 아우르는 해역에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진급 잠수함들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깊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앤드류 해밀턴이 물었어요. 그레이엄 제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며칠마다 부상해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수면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몇 달이고 수면 아래 머물 수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령 같은 존재죠. 그래서 한국한테 그런 능력을 줘야 한다는 겁니까? 앤드류가 반박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핵추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비확산 체제에 금을 긋는 겁니다. 비확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억제력도 필요합니다. 그 논리대로면 일본도 핵잠수함 달라고 할 거예요. 대만도요.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레이엄 제독의 논리도 앤드류의 논리도 각각 맞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죠. 포장이요? 앤드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펜을 꺼내 종이에 몇 가지 조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 설계 핵심 기술은 미국이 통제한다. 무기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넣는다.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열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에 있다. 그레이엄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조건이라면 해군으로서는 찬성입니다. 앤드류 해밀턴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비드 웨버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잘 정리했네. 고마워. 근데 제임스, 한국이 이 조건을 그냥 받아들일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우리 아니면 핵추진 기술을 줄 나라가 어디 있어? 그것도 그렇네.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결국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니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열쇠는 우리 손에 있어. 한국이 이 조건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 그게 그의 여름의 저였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한국 측 답신이 왔어요. 박준혁 국방무관이 비공식 채널로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협조적이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큰 성과니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을 활용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최적의 절충안을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레이첼 모건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콜린스 조정관님, 잠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핵잠수함 건 축하드려요. 좋은 협상이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레이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문을 열어줬잖아요. 한국한테 핵추진의 문을요. 조건부로 열어준 거죠. 네, 조건부로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봐요.
우리가 준 열쇠가 유일한 열쇠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레이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문을 찾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핵잠수함은 플랫폼이에요. 거기에 뭘 싣느냐가 중요하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한국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진입 기술이요. 발사체 기술이요. KPS요.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이첼, 저는 그녀를 막았어요. 한국은 동맹이에요.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고요.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음모론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석관이니까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열쇠가 하나뿐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 생각과 영리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핵잠수함 협의가 본격화됐어요. 양국 실무진이 오가며 세부 조항을 다듬었습니다. 핵연료 공급 일정, 기술 이전 범위, 감시 메커니즘.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나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총괄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야. 데이비드 웨버가 문서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한국한테 원하는 걸 주면서 우리 통제력은 유지하고 비확산 원칙도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일석삼조야. 그래, 맞아.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얻고 우리는 동북아 방어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견제당하고 모두가 윈윈이야. 한국 빼고. 뭐. 데이비드가 피식 웃었어요. 농담이야. 한국도 좋은 거지.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 무렵 박준혁 국방무관을 처음 직접 만났어요. 워싱턴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미 방위 협력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박준혁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조용한 눈빛의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콜린스 조정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무관님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반도 정세, 북한 동향, 중국의 움직임, 무난한 주제들이었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동맹이니까요. 네, 동맹이니까요.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덧붙였어요. 한국은 좋은 동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다음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동맹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서로를 믿어야 하고. 물론이죠. 그 신뢰가 일방통행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길 바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떠올랐어요. 박준혁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말을 돌려서 하잖아.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협상이 마무리됐어요. 한미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합의서가 양국 실무진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로 예정됐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어요. 해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게 핵 추진의 문을 열어줬지만 열쇠는 우리 손에 있었어요. 핵연료 공급권, 기술 통제권, 감시 메커니즘. 모든 게 우리가 설계한 대로였습니다. 한국이 이 틀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듬해 초 또 다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와 연료 주기 완화.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얘기였어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려면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 문서를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핵연료 재처리.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이었어요. 민수용으로 쓰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죠. 하지만 군사용으로 쓰면 핵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같은 기술, 다른 결과. 그 경계선이 얼마나 얇은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협의 테이블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크 앤더슨 에너지부 핵정책국 국장이 참석했어요. 그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국의 원전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 전력 생산의 약 29%가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마크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적지 않은 비중이죠.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용후의 연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장 시설 상황은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크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분석에 따르면 5년 후쯤 한국의 사용후의 연료 저장 공간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원전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처리를 원하는 거군요. 네.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일부는 다시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앤드류 해밀턴이 별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핵물질 관리 리스크 평가입니다. 그가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양, 그것이 축적될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 감시 체계의 한계,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재처리를 허용하면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NPT 회원국이잖아요. 마크가 반박했어요. NPT는 탈퇴할 수 있어요. 북한이 그랬듯이. 앤드류가 잘라 말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안 하는 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기로 결정해서예요. 하지만 재처리까지 허용하면 그 결정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져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두 보고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에너지부는 허용하자고 했고 안보 라인은 반대했어요. 핵잠수함 때와 비슷한 구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잠수함은 플랫폼이었어요. 거기에 뭘 싣느냐가 중요했죠. 재처리는 달랐습니다. 재처리는 재료였어요.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부분 완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했어요. 완전한 재처리 대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와 실증을 허용하는 방식이요. IAEA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추가 감시 조항을 넣고 투명성 메커니즘을 의무화한다. 마크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앤드류 해밀턴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완전한 거부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며칠 뒤 한국 측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투명한 검증 메커니즘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준혁 국방무관이 비공식 채널로 전달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협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조적이었어요. 너무 협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밤 저는 개인 노트를 펼쳤어요. 습관처럼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의 의미, 잠재적 리스크,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들. 펜을 들고 잠시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작년에 레이첼 모건이 언급했던 단어였어요.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핵추진 잠수함에 이어 연료 주기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어요.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체 연료 주기 구조적으로 핵탄두 옵션까지 연결될 수 있음. 적어놓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의도와 별개로 존재합니다. 일단 갖추고 나면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관리 가능한 리스크인가?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동맹이었어요. 비확산 체제 안에 묶여 있었고 IAEA 감시를 받고 있었고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핵심 기술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는 아직 우리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는데 완성된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 아직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죠. 올해 2월,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레이첼 모건이 직접 가져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검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한미 공동연구 재진입체 실험 결과 분석.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실험 일시, 발사 고도, 재진입 각도, 비행 궤적. 기술적인 내용이었지만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죠. 마하 20 이상. 재진입 속도였어요. 고고도에서 떨어뜨린 실험체가 대기권으로 돌입하며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밑줄을 그었어요. 마하 20이면 초속 6km가 넘는 속도예요. 총알보다 20배 이상 빠른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열 환경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재진입 시 표면 온도 약 6000도.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그 온도를 견디면서 형상을 유지하고 궤적을 제어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기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혔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어쩌면 프랑스와 영국 정도.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실험 설계, 소재 선택, 열차폐 시스템, 자세 제어 알고리즘. 세부 항목마다 데이터가 꼼꼼히 기록돼 있었어요. 한미 공동연구라는 명목이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험 환경과 계측 장비를 제공했을 뿐이었죠. 보고서 중간에 미 국방부 산하연구소의 기술 평가가 삽입돼 있었어요. 로버트 밀러 연구소장 명의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어요. 본 실험은 설계, 소재, 제어 측면에서 ICBM급, 재진입체 개발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ICBM급,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의 재진입 기술을 한국이 갖췄다는 뜻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결론 부분에 적힌 문장 때문이었어요.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만 추가될 경우 실질적 ICBM 재진입체로 전환 가능.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 그 2가지만 있으면 된다고요? 레이첼 모건이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연료 주기 완화, 그리고 이제 재진입 기술. 하나하나는 민수용이나 방어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그림이 달라졌어요. 화상 브리핑을 잡아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로버트 밀러 소장에게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 결론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결론은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재진입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 6000도의 열환경, 정밀한 궤적 제어. 모든 데이터가 ICBM급 재진입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핵탄두만 없을 뿐 운반할 기술은 이미 갖춘 셈이었습니다. 오후에 화상 브리핑이 연결됐어요. 로버트 밀러 소장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백발의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었어요. 콜린스 조정관님, 보고서 읽으셨군요. 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보고서 결론에 적힌 문장, 그게 정확한 평가입니까? 밀러 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ICBM, 재진입체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핵심은 열 환경을 견디면서 정밀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인데,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밀러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기술 수준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어요. 우리 연구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꺼진 모니터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3년 전 NSC 브리핑에서 한국을 좋은 발사체를 가진 동맹으로 분류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레이첼 모건이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었어요. 3년 만에 한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노크됐어요. 레이첼 모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브리핑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레이첼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본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열어준 문만 본 게 아니에요. 다른 문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틀렸어요, 레이첼.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완전히. 레이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올해 5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파견 결정이 내려왔어요. 한국의 재진입 데이터와 KPS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서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위의 결론이었죠. 저도 동의했어요. 숫자는 많은 걸 말해주지만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박준혁 국방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워싱턴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콜린스 조정관님. 반갑습니다. 박 무관님. 악수를 나누며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그가 저를 대기 중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서울 합동작전센터 방문입니다. 차 안에서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KPS와 재진입 데이터를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동작전센터는 지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NSC 상황실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규모는 더 컸습니다. 정태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가 저를 맞았어요. 합동작전 분석단장이었습니다.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시연실로 이동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 앞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KPS와 재진입 데이터 융합을 담당하는 방산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사라 톰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위원이었어요. 백악관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동행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이미 노트북을 펴고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태영 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다탄두 요격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크린에 지구본이 떠올랐어요. 북반구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상의 ICBM이 발사됩니다. 다탄두, 즉 MIRV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합니다. 스크린에서 미사일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북쪽 어딘가에서 발사된 가상의 ICBM이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자 탄두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 탄두였고 나머지는 기만체였어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해야 했죠. 먼저 미국 BMD 모델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스크린 왼쪽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표시됐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됐어요. 일부 탄두가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방어망을 뚫고 목표에 도달했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피해 예상 지점이었죠. 일본 BMD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일부 탄두는 요격했지만 상당수가 빠져나갔어요. 다탄두 공격의 문제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든 표적에 요격 미사일을 쏴야 했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적은 그걸 알고 김한채를 섞어보냈죠. 정태영 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한국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스크린 중앙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다탄두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차이는 즉시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탄두들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추적을 시작했어요. KPS 위성 데이터와 재진입 궤적 분석이 결합되면서 각 탄두의 질량과 속도가 계산됐습니다. 진짜 탄두는 무겁고 김한채는 가벼웠어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속도 변화가 달라졌죠. 한국 알고리즘은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냈습니다. 스크린의 표시가 바뀌었어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구분됐습니다. 빨간 점은 실제 탄두, 파란 점은 김한채였어요. 한국 시스템은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둘을 분류해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빨간 점들만 향해 날아갔어요.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죠. 낙하 지점 예측입니다. 김도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각 탄두가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된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평균 오차 범위 수십 미터.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수십 미터라니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탄두가 어느 건물에 떨어질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비교입니다. 스크린 하단에 3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 모델, 일본 모델, 한국 모델. 한국 모델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기존 대비 약 20에서 30%포인트 향상. 정태영 단장이 설명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방금 본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도연 연구원이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적의 탄두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원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탄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방어와 공격은 같은 기술의 양면이었습니다. 적의 탄두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곧 우리 탄두를 정밀하게 유도하는 능력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지금 방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공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정태영 단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방어에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사라 톰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해요. 사라가 말했어요. 한국 없이 이 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쓸 겁니다. 제 결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본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개인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한국 핵 없는 핵무장국에 가까운 상태. 적어놓고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장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파란 점이 제 지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제 메일함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레이첼 모건이 보낸 거였어요. 한국 재진입 기술에 대한 주요국 반응 종합.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산하방위연구소의 내부 평가, 메모가 입수됐습니다. 물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죠. 저는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의 재진입 기술 수준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 열차폐 소재와 자세 제어 알고리즘 측면에서 일본의 현재 개발 수준을 최소 5년 이상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다고요? 일본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특히 우주 기술과 방위 산업에서는 서로를 의식하며 달려온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본이 한국이 5년 앞섰다고 평가한 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코멘트도 포함돼 있었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을 줄은 몰랐어요.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3년 전에 저에게 누군가 이 말을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원의 분석 보고서 일부가 유출됐어요. 어떤 경로로 입수됐는지는 레이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한국의 재진입 기술 성공은 예상 밖의 결과다. 동북아 전략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중국이 예상 밖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중국답지 않은 솔직함이었어요. 보통 중국은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단할 것 없다. 우리는 이미 더 앞서 있다 같은 식으로요. 그런 중국이 예상 밖이라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이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산하 전략연구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진입 기술 성공은 비핵국가 중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핵 비확산 패러다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독일 국방연구소의 분석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핵무장 없이도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것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모델.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 중국, 유럽, 경쟁국들마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NSC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한국을 비웃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핵도 없는 나라가. 중국 로켓 절반 크기도 안 되잖아. 그때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비웃는 사이에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경쟁국들마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모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서 잘 봤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충격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인정할 줄은 몰랐어요. 레이첼이 피식 웃었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콜린스 조정관님, 제가 3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본다. 맞아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우리가 열어준 문만 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새로운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레이첼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뭘 선택할 거냐. 그게 중요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뭘 선택할 거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갖췄습니다. 재진입 기술, 발사체, 연료 주기. 퍼즐 조각은 다 모였어요. 마지막 조각은 핵탄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원한다면 그것도 만들 수 있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듣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서류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을 직접 듣기 위해서. 올해 6월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3층 회의실에 한미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한미 전략대화였어요.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였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 측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어요. 데이비드 웨버가 옆에 있었고 레이첼 모건이 그 너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 국방무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년 전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어요. 자신감이었습니다. 회의는 통상적인 안건들로 시작됐어요. 북한 동향, 중국의 군사활동, 한미연합훈련 일정. 양측이 번갈아가며 발언하고 메모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건 따로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누리호였습니다.
47m 높이의 하얀 발사체가 발사대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3년 전 6월, 누리호가 처음으로 완전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재진입 실험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마하 20 이상의 재진입 속도, 6000도의 열환경, 수십 미터 오차의 정밀 유도,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제 대륙간 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미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보고서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공식 석상에서 직접 듣는 건 다른 무게가 있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KPS가 결합됩니다. 스크린에 위성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독자적인 정밀 측이 능력입니다.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핵연료 주기 기술.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미협력 하에 진행 중인 연료 주기 연구. 이것이 완성되면 한국은 핵물질 확보의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발사체, 재진입, 항법, 연료 주기. 네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한국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거나 갖추는 중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핵탄두만 없을 뿐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것을 핵 없는 핵무장국이라고 부릅니다. 핵 없는 핵무장국. 그 표현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곱씹었어요.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갖춘 상태. 원한다면 언제든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과 비슷했지만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있었어요. 재진입 기술까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NPT 체제를 존중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강요받은 게 아니에요. 데이비드 웨버가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야. 선언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요청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리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거였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맹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3년 전 NSC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파란 점으로 봤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미국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레이첼 모건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죠.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본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열어준 문만 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새로운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틀렸어요, 레이첼. 완전히. 처음으로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 동맹을 일방적인 보호 관계로만 본 것, 기술의 힘을 무시한 것, 모든 게 틀렸어요. 올해 7월,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백악관 특별 파견 자격으로 누리호 4차 발사를 참관하러 왔어요.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습니다. 발사대에는 47m 높이의 하얀 발사체가 서 있었어요.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한국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였어요. 관람석에는 수백 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 연구진, 언론, 그리고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 저는 VIP석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박준혁 국방무관이 옆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요.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스피커에서 숫자가 울려 퍼졌습니다. 1987. 저는 발사대를 바라봤어요. 누리호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654.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21. 발사. 굉음이 터졌어요. 누리호 하단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주황색과 흰색이 뒤섞인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리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굉음이 관람석까지 밀려왔어요. 가슴이 울릴 정도의 진동이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하얀 연기 기둥을 남기며 파란 하늘을 가르고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스피커에서 관제센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단 분리 정상. 환호성이 터졌어요. 2단 점화 정상.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페어링 분리 정상.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단 점화 정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위성 분리 정상. 목표 궤도 진입 성공. 관람석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서로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박준혁이 제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탄, 놀라움, 충격. 아니었어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1993년,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 해에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계셨군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오래된 문서를 뒤지다가 저는 발사대 쪽을 바라봤어요.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2년이 지났네요. 저는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그때부터 준비한 거죠? 박준혁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보다 훨씬 전부터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은 늘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거부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보신 게 그 결과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2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주 강국으로, 핵 없는 핵무장국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동맹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3년 전에 저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한국 관리 가능한 동맹, 핵심 기술 통제 유지 필요, 독자 행동 가능성 낮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런 문장은 쓸 수 없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략 능력 재평가 보고서. 제목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했어요. 본 보고서는 지난 3년간 한국의 전략적 능력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분석관의 기존 평가는 틀렸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틀렸다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동맹을 일방적인 관계로만 봤어요. 그 대가로 3년 동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써 내려갔어요. 한국은 현재 다음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점, 자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600km 이상 궤도 진입 능력. 2점, 재진입 기술 마하 20 이상, 6000도 열환경, 극복, ICBM급 수준. 3점, 독자 위성항법, KPS, GPS 비의존 정밀측이. 4점, 연료 주기 기술 핵물질 확보 기반 개발 중. 이상의 조합은 핵탄두만 추가될 경우 완전한 핵무장 능력으로 전환 가능함.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정책 함의 1점,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다.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2점, 한국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국의 결정이다. 이를 강요의 결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3점,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통제보다 협력이 더 효과적인 관계 유지 방안이다. 4점,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마지막 문단을 쓸 차례였어요.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3년 전 이 창가에서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파란 점으로 봤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오만했어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개인적 소견. 본 분석관은 3년 전 한국을 좋은 발사체를 가진 동맹 정도로 평가했다. 이는 명백한 오류였다. 한국은 우리가 비웃는 사이에 조용히 준비했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32년 전 우리가 필요 없다고 했던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나라. 본 분석관은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송신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제 3년 전 판단이 틀렸다는 게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력에 흠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게 분석관의 임무니까요. 클릭했습니다. 보고서 전송 완료. 보고서를 보낸 지 며칠 뒤 레이첼 모건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보고서 읽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솔직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었고요. 레이첼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레이첼이 피식 웃었어요. 3년 전에 콜린스 조정관이었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바꿔놓은 거죠. 한국이요? 네. 한국을 보면서 배웠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끈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저는 레이첼을 바라봤어요. 끈기만이 아니에요. 비전이었어요. 비전이요? 네. 한국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지구본을 돌렸어요. 핵 없는 핵무장국.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동맹. 그게 한국이 그린 미래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보이나요? 네. 이제는 보여요. 문득 3년 전 NSC 브리핑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파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하지만 중심은 아닌 존재로요.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 지도는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미국과 함께, 때로는 미국보다 앞서서. 레이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미 실무회의가 있어요. 참석하실 거죠? 당연하죠. 박준영 무관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네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레이첼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떤 얘기요?
앞으로 같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레이첼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어요. 미국이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주변이라고.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으니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국은 스스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닫아놓은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와 나란히 서 있어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미 전략 협력 확대 방안. 제목을 쓰고 본문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보였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누리호가 올려보낸 위성들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미국 핵전략가 제임스 콜린스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2년 전 거부당했던 나라가 스스로 해내는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낸다는 걸 세계에 보여준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